욕망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욕망은 원래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심리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했던 게 갖춰지면 다른 것이 보이고, 그것이 갖춰지면 또 다른 것을 욕망하고, 그러니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삶에서 욕망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속지 않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빛 라디오 김지선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다들 잘들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후에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서 살짝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감기,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화 스님의 마음 멘토링에 관련된 책입니다. 출판사는 북드라망이고요. 지은이는 정화 스님입니다. 종교를 넘어서 이 책은요, 우리네 삶 속에서 누구나 하고 있는 그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고민들을 듣고 이에 답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잘 삐칩니다. 감정이 한번 훅 일어나면 잘 흘러가지 않고 계속 뭉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삐치고 그게 분노로 표출됩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보통 자기 존중감이 없으면 타인의 평범한 말조차 나를 다치게 하는 말로 듣게 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 우선 자신에게 축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평소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25가지 정도 써서 아침, 저녁으로 10분 이상 낭송해 보십시오. 이렇게 매일 자신에게 축원을 하면 마음속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타인에게도 관대하게 되어 화가 잘 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일상 속에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호흡을 관찰하면 평정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그리고 우울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음을 들썩거리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 가운데 세로토닌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호흡 관찰을 통해 집중력이 강해지면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되면서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막 불안하거나 어쩔 때 답답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잘 삐져 있고 제가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될 때는요, 이 호흡을 관찰한다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이렇게 몇 번 스스로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다 보면 그러한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편안하게 본인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잘 시작하긴 하는데 끝까지 해내지를 못합니다. 또 평소 욕심이 많은 편인데 정작 원하는 걸 갖게 되면 그것이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싶거나 갖고 싶어져요. 제가 가진 것은 별로고 남이 가진 것만 보다 보니 마음이 공허합니다. 현재 이 행동은 어릴 적부터 익혀온 것들이 발현된 것입니다. 즉, 그렇게 행동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아무리 그 행동이 나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해도 신체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정보 통로가 강화되어 있기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과 접속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정보 통로를 만들어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두고 잘잘못을 따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세상과 접속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명 채널은 그 당시엔 꼭 필요한 통로였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그 행위가 나오게 된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넌 그럴만 했어 라고 자기한테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평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익숙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 신체의 습관이 현재의 조건과 부딪힐 때 생기는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던지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익숙한 것은 이미 익혔던 사유 통로가 현재를 해석하여 다음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각해야 될 일은 새로운 사유 통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삶의 길을 하나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보살님은 욕심이 많다고 했는데 그 욕망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욕망은 원래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심리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했던 게 갖춰지면 다른 것이 보이고 그것이 갖춰지면 또 다른 것을 욕망하고 그러니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삶에서 욕망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속지 않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내적인 반응을 잘 살펴 불필요한 욕망에 끄달리지 않도록 신체를 조절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마음이 평안하려면 우선 식사를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오행설에 따르면 신맛 나는 것과 푸른색을 띤 음식물은 간과 쓸개의 기운을 북돋우며 쓴맛 나는 것과 붉은색을 띤 음식물은 심장과 소장의 기운을 북돋고 단맛 나는 것과 노란색을 띤 음식물은 비장과 위장의 기운을 북돋우며 매운맛 나는 것과 흰색을 띤 음식물은 폐와 대장의 기운을 북돋고 짠맛 나는 것과 검은색을 띤 음식물은 신장과 방광의 기운을 북돋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음식물들을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이들 장부가 상생과 상극을 적절히 이루어 균형을 갖춘 상태라는 것이며 이들 장부 가운데 어느 한 곳이 상대적으로 허하다고 하면 특정한 맛과 색깔을 가진 음식물이 다른 음식물보다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맛은 조리하기 전 그 음식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맛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평안하게 합니다. 마음을 운동이 내면화한 것, 곧 내면화된 운동을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뇌과학자가 있다는 데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절이나 걷기 등 전신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기르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물을 포함한 음식물을 잘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삶도 건강하게 하여 면역력을 증진시킨다고 하니 균형 잡힌 식사와 마찬가지로 운동 또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기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화된 운동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이지요. 방법으로는 온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각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각 대상으로는 들고 나는 호흡,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감정과 생각, 언어 일반상을 통해서 해석되는 내부 이미지 등 예를 들면 나란 무엇인가, 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가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상을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지켜보면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앉아있기가 불편하면 조용히 일어나 천천히 걸으면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각 대상을 지켜보면 됩니다.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평안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원의 내용을 잘 살펴 그 원이
번뇌를 발생시키는 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고, 번뇌를 발생시키는 원이라면 되도록 빨리 그 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건가요? 사람들과 좋든 싫든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관계에서 부딪힘이 생깁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러려니 한다던가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것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사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판단을 할 때 내 쌍이 바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 한 쌍이 이익과 손해입니다. 칭찬과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과 비난을 상과 벌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과 나쁘게 하는 호르몬을 방출하여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는 뇌의 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의 해석에 따라 칭찬을 들으면 좋아하고 비난을 들으면 싫어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지적인 힘도 약하고 경험도 일천하기 때문에 마음의 해석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어른이 됐을 때는 그와 같은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해석 통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이미 만들어진 뇌의 해석 통로라고 하더라도 의식 활동에 의해서 새롭게 조성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두 번 생각한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무의식 또는 의식적으로 내부 이미지를 조절하고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생물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세상과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때문에 만들어진 내부 이미지를 따른다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패턴을 만들고 사건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생존에 중요했었으니까요.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서로가 만든 내부 이미지가 만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세상 보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 어디서나 연출되는 것과 같죠. 사람과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내부 이미지와 만날 때도 부딪힐 때가 많지요. 원하는 것과 드러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드러난 내부 이미지를 가지고 부딪힐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둘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가도록 두는 연습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입니다. 자기 감정에 시비 판단을 하지 않고 흘러가는 과정을 보는 것. 그리고 일어난 내부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과정을 보는 훈련을 하면 나를 보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생긴 다음에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내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외부적 사건이 나에게 왔을 때 내 안에서 흘러가는 생리적, 신체적 과정들을 그대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드러난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어떤 색깔도 같지 않는 마음도 드러나죠.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너무 달라요. 남들의 시선에 맞추기만 하거나 내 고집만 피우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간극이 큰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뇌과학 책을 보면 유전적 다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빨간색을 보고서 빨간색이라고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약간씩 다른 빨간색을 본다는 것입니다. 단지 빨간색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으므로 같은 빨강을 본다고 여길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색깔을 보는데도 그럴진데 수많은 지각과 감정과 경험들을 총합하여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 같은 자아를
같다고 여기는 것이 더 이상하겠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때조차 여럿인 자아가 있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감되는 것조차 온전한 공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전히 공감하는 것을 지향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곳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지만 성공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같은 곳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보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요구한다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겠죠.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곳을 봐야 한다는 문구나 사랑은 영원히 라는 다이아몬드의 광고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또한 이미지 조작일 뿐입니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부분이 적은 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모성애가 아니라 집착인 걸까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사실 모성애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내가 낳았으니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군대에 간 후 새삼 모성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모성애가 아니라 집착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 용돈벌이로 시작한 작은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져서 애들을 위해 쓸 돈으로 변질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모성애일까요? 특정한 것을 삶의 이유로 삼으면 대부분 그것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삶의 이유로 삼았던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내가 왜 사는지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집착했던 것이 내 진짜 삶인 양 살았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 바깥의 것들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이유가 나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면 빨리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돈에 집착하게 되면 돈이 삶의 이유가 되고 아이들에게 집착하면 아이들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성장할 때까지만 키워주면 됩니다. 그 이상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내 삶의 이유로 삼으면 자식들에게 빚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빚쟁이 앞에서는 누구나 주눅이 들게 마련이죠.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주는 것도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입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잘 처신하되 집착하지 않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들이 그 자체로 자신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 또한 자녀들에게 주는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녀들도 자신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그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되어 한 세상을 잘 살았다고 느껴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걸음걸음을 온전히 자신의 이유로 걷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야말로 무엇보다 큰 모성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부모님께서 손주를 보고 싶다고 빨리 애를 낳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지금 애를 갖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자꾸 성화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모님과 사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차라리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생명을 물려주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야 할 자손이기에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가 적응한 환경과 다른 환경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자식 세대에게는 유전자 조합을 다르게 물려준다는 것이지요.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과 뜻이 안 맞는 것도 당연합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사이일지라도 내부적으로는 강한 억압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억압이 오래되고 심해지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에게 너무 미안해하는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좋아야만 정답이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낳으면 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안 낳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아기를 낳았으면 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바람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해서 끝내야지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내 욕심입니다. 아마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딸이 애를 낳았으면 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애를 낳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최후의 노인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듣고 흘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겉으로는 열심히 듣는 표정을 지어드리고 속으로는 아무 말도 안 들어도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낳아주셨다고 해서 반드시 자식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강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싸우지 말고 손편지로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마음이 담긴 편지를 받으면 그동안 몰랐던 딸의 모습에 부모님도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를 억압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사이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남편과 갈등이 심해서 별거 중입니다. 남편하고 갈등이 심한데 그 문제를 단순하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따로 지내고 있어요. 저는 분명한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저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남편을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보살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유전적 요인과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성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이 다르므로 생각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지요. 매뉴얼에는 꽉 짜여진 질서 있는 매뉴얼도 있고 느슨한 매뉴얼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살님은 세상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는 매뉴얼이 잘 갖추어진 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매뉴얼대로 살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보살님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신과 다른 성향으로 사는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식으로 세상 보는 회로가 형성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인생의 답이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도 열심히 잘 살았지만 반대로 남편이 보살님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매여서 사는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지만 완벽하게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는 없는 듯 합니다. 맞는 공명파와 맞지 않는 공명파의 상대적 크기가 다를 뿐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적 크기 또한 느낌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 맞는 공명을 더 크게 느끼는 연습을 한다면 상대적 크기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음에 맞는 교집합의 크기도 커지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함을 만들지 않게 되겠죠. 내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나쁜 건가요? 목표나 소원을 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기도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지금의 나한테는 없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면 자칫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게 되므로 이미 이루어진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온전히 기뻐하지 않을 확률이 크지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부족한 자기를 만들게 되니 기도가 이루어질 리도 없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부족한 부분을 찾아 기도하는 습성을 만들었으니 이루어진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격과 같지요. 따라서 목표가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자신의 온전한 삶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즐겁게 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씀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나 소원이 성취된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온전히 존중하는 일이 가장 훌륭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겁이 많고 중요한 순간에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의역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목 기운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굉장히 겁이 많고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잘 내지 못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비겁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행학설로 볼 때 5분의 1은 목의 기운이 치우쳐진 채로 살게 되겠죠. 오행의 기운을 목, 화, 토, 금, 수의 기운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인구를 대략 70억 명이라고 하면 확률상 5분의 1 정도가 비슷한 성격을 갖고 태어났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으니 14억 명이 보살님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목의 기운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편하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흔히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들만의 넘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본인이 할 일을 잘 챙겨서 합니다. 옆에서 보면 자기밖에 모른다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은 토기운이 강한데 단 한 번도 남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줘본 적이 없답니다. 그 대신에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남에게 잘 베풀지만 베풀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듯 오행별로 기질의 차이가 있어 지향하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지금부터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기질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크게 느끼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작은 것부터 책임지려 해보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당하려는 훈련을 하다 보면 변화된 자기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지금부터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기질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세요.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크게 느끼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책임지려 해보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당하려는 훈련을 하다 보면 변화된 자기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정화 스님의